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혈관학과에 재직 중인 강진모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치료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시골 출신이고요. 고향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이고 거기서 중학교까지 학업을 다녔고 이제 청주로 유학을 가서 신흥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수료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로 3년 재직한 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식혈관외과 임상강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에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혈관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은 주로 한 6년 가까이 오토바이를 좀 즐기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하는 분야가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분야이다. 특히 외과 분야이다 보니까 좀 취미생활을 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영흥도라는 섬에 가끔 혼자 놀러 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폐쇄됐지만 이렇게 작은 저수지가 있는 그런 경치 좋은 곳들을 혼자 가끔씩 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도 하고 있는데 골프는 그렇게 썩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는 그런 중간 정도입니다. 혈관벽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혈관벽은 총 3층으로 모든 혈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맥, 정맥 또 각 부위와 상관없이 모든 혈관은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 여기 이제 혈액과 직접 닿는 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근육층 맨 바깥에는 아주 질기게 되어 있는 결체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에는 이 바깥층이 가장 질긴 조직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동맥류는 이렇게 결체 조직인 바깥쪽 층들이 염증에 의해서 염증이라고 해서 꼭 세균에 의한 감염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어떤 손상, 다치거나 비정상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이라는 비특이적인 그런 화학적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혈관의 근육층과 결체 조직, 즉 혈관은 탄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체 조직이 이제 파괴되고 나면 혈관이 탄성을 상실하게 되고 늘어나거나 좁아지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대동맥류는 좁아지지 않는 대신 점점 늘어나는 풍선처럼 늘어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쌓여서 좁아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성 폐쇄를 일으키는 그런 폐쇄성 질환이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성을 나타내는 콜라겐이나 그다음에 탄력 섬유들이 파괴되어서 혈관이 점점 꽈리처럼 늘어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대동맥은 사진에 보이다시피 복강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에서 기어나는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존재하면 흉부대동맥이라고 하고 배로 내려오면 이제 복부대동맥이라고 하는데 복부와 흉부대동맥의 경계는 우리 횡격막을 기준으로 합니다. 횡격막을 막 지나 나오면 여기 복강동맥이라는 첫 가지가 나오는데 요 부위부터 복강동맥이 복부대동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복부대동맥의 중요한 가지로는 복강 총동맥, 그 다음에 신장동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의 일부를 먹여 살리는 장간막동맥, 그 다음에 양쪽 다리로 갈라지는 장골동맥, 이렇게 큰 해부학적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복부대동맥에서 양쪽 다리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골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측 장골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동맥류를 치료할 때는 신장동맥과 이 장골동맥, 특히 내장골동맥은 골반으로 가는 여성에서는 난소라든가 자궁, 남자에서는 직장, 그 다음에 성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신장동맥도 2개지만 이 둘 다 살려야만 하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혈관외과 영역은 이제 뭐 그 팔, 다리, 복부 이런 또 목 이런 영역을 다 수술하고 또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 시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수술실 테이블이 있고 엑스선 장비를 가지거나 아니면 엑스선 장비보다는 좀 더 이제 화질이 좋은 그런 큰 그런 이 혈관 그 조형 장치들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혈관 수술 또는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외과 수술실은 이런 수술 테이블, 그 다음에 엑스선 장치, 그 다음에 초음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 치료는 수술과는 다르게 약간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혈관 내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 가슴 부위는 흉부외과, 이 째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가슴을 째는데 아주 익숙한 아주 의사들인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전문의들이 이 가슴을 수술하고 그다음에 복부는 혈관외과 그리고 머리 쪽은 신경외과 이렇게 영역이 밖에서 보면 분명히 나뉘지만 혈관 내에서는 혈관을 찔러서 들어가면 이런 기구가 들어가는 쭉 따라 들어가면 기구가 갈 수 있는 곳이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 영역이 애매모호한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내 치료는 아주 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의들이 도전하고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맥질환은 혈관외과에서 담당하는 동맥질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막히는 질환인 동맥경화성 폐쇄증,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대동맥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대동맥류, 류는 꽈리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대동맥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마 가족 중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친척 아니면 인척 중에는 뭐 심장에 스텐트를 했다, 뭐 어느 혈관에 스텐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가까운 인척들 중에는 최소 한 명 정도는 스텐트를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스텐트라는 것은 아주 금속, 인체에 무해한 금속을 아주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곱게 미세하게 잘라서 스프링처럼 만든 것을 스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는 요 사이사이 이 창문처럼 생긴 이 금속 사이사이로 혈액이 빠져 다닐 수 있겠죠. 이런 걸 스텐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가건물처럼 이렇게 부목을 대듯이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혈관을 치료하면 다시 좁아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좁아지지 못하도록 버팀목을 하는 것이 스텐트가 되겠고요. 요즘엔 이런 스텐트를 해도 다시 좁아지고 다시 좁아지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스텐트에다가 그런 화학적인 물질, 주로 예전에 항암제로 쓰이던 물질들을 그 스텐트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것이 서서히 혈관벽에 흡수되게 해서 이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더 방지하고 오래 스텐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 방출 스텐트라는 것들이 개발돼서 아주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치료는 재발을 방지하고 그 재발을 최대한 연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최첨단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조혈관 스텐트라는 것은 1991년에 파로디라는 외국 의사가 이런 스텐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인조혈관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영어로는 스텐트 그라프트, 우리말로는 인조혈관 스텐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꽈리처럼 생긴 혈관 내에 집어넣으면 이 스텐트는 이 사이사이 이 격자 모양으로 생긴 창 모양의 이런 사이로 혈액이 빠져나가서 여기에 이 스텐트를 넣는다면 이 창문 사이로 피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것들에 계속 혈액이 들어가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인조혈관을 이렇게 창호지처럼 대놓으면 이것이 피가 못 빠져나가고 이 스텐트 그라프트, 인조혈관 스텐트만 안으로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요 늘어나던 공간에 이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압력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더 추가적인
확장,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이런 것들이 처음 도입됐고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점차 좋은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인체에 모해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이 개발되면서 치료가 현재 한 30년 가까이 흐르면서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는 달리 이런 시술 또는 혈관 내 치료는 이 금속이 스스로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형상기억합금의 성질을 가진 이 금속이 스스로 늘어나려는 성격을 가지고 이 혈관벽과 마찰을 해서 이 틈 사이로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또 이 넣어준 장치 안으로만 피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부 대동맥에서 간단히 알아보면 보통은 3cm 이상이면 진단을 하고요. 복부 대동맥은 일반적인 동맥류라고 진단할 때는 보통 원래 자기 직경의 한 1.5배 이상 늘어난 것을 동맥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서는 여성에서는 약 평균적으로 2cm 정도, 남성에서는 한 2.2에서 2.5cm 정도가 동맥, 정상 대동맥의 직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3cm 이상이 되면 복부 대동맥은 동맥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류의 특징을 보면 동맥류는 점점 크기가 자랄수록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직경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mm에서 3mm 정도 1년에 그 직경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5cm부터 파열, 즉 이제 혈관이 풍선처럼 늘어나다가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열은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가집니다. 파열되면 저희가 흔히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는 반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반은 이제 살아서 응급실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도착한 사람의 반은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망하고 그다음에 들어간 사람 중에 반은 수술에 들어간 사람 중에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 따지면 한 10여 프로 한 10에서 20% 정도만 파열된 동맥류 환자들 중에 10에서 20%만 생존하고 나머지 한 8, 90%는 치료 전에 사망하시거나 치료 중에 그런 사망하시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은 치료하고 또 뭐 항암 치료도 하고 그런 기회가 몇 년은 주어지지만 대동맥류는 파열되는 순간 최소 반 이상은 기회조차 없고 치료에 기회조차 없고 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런 게 아주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파열진을 치료하면 실제로 사망률은 약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 파열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 8, 90%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같은 파열이라 하더라도 그 출혈이 굉장히 적은 양으로 나는 경우는 뭐 생존 확률이 높겠지만 아주 배 안에 순식간에 그 출혈로 인해서 배가 꽉 차는 경우는 아직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뭐 질병과 관계없이 모든 그 질병은 뭐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겠죠. 요즘 같은 경우. 그러나 대부분 무서운 병들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되겠고요. 주로 대동맥류의 진단은 65세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배 우연히 목욕할 때나 배를 만져봤더니 이렇게 벌떡벌떡거리는 그런 박동이 있는 뭔가 혹 같은 게 만져진다, 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복통으로 간혹 응급실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복통, 즉, 이 혈관 자체가 등 척추뼈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터지기 직전에는 보통 뻐근한 양상에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데, 복통이 있는 경우는 약 24시간 이내에 파열할 위험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는 경우는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진단은 주로 이제 그 CT, 가장 이제 저희가 선호하고 정확한 것은 CT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보통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 그 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복부의 그런 그 영상적인 검사는 초음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를 하면 이제 대동맥류가 꽤 크게 커져 있는 경우 약 보통 5cm이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진단은 한 3 내지 4cm 대 초기 진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진단될 수 있겠고요. 이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히 이점이겠죠. 초음파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째 한 번씩 건강검진으로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이점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이런 복부 대동맥류 외에도 뭐 암이나 이런 거로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은 보면 평생 이런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이런 건강검진조차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고 파열돼서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이제 그런 극한된 상황에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컴퓨터 촬영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정확하고 또 치료 전에는 뭐 초음파로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얼마나 잘하나 1년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또 좀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로 검진을 하겠지만 우리가 치료를 결정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CT를 찍어서 이제 치료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CT보다는 MRI가 더 고가이고 또 좀 더 그 좋은 이제 검사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혈관에서는 MRI는 CT보다는 조금 더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MRI는 아마 촬영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MRI는 약 30분, 40분 동안 꼼짝도 못하게 누워있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움직이는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혈관은 박동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그 혈관 내부에 혈액이 계속 흐르는, 움직이는 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나 적혈구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혈관벽 자체도 이제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MRI는 움직이는 물체에는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관 촬영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모든 경우가 CT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관 조영술은 다른 이미지 초음파라든가 CT 이런 걸로 찍었는데 좀 더 자세한 뭔가 정보가 필요하고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한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혈관 조영술은 실제로는 진단적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치료를 결정해서 혈관 내 치료를 하자 하는 경우에 이제 치료 중에 사용하는 것이 혈관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동맥류 현황을 보면 이게 그 성균관의대 박양진 교수와 김용욱 교수님 팀에서 이제 대한 외과학회지에 2011년 약 10년 전에 발표한 논문인데 거기 보시면 그 전체적인 대동맥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파열 역시 적지 않은 수로 그 일정한 비율로 파열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치료 방법 중에 개복에 의한 수술 그리고 혈관 내 치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전에는 2003년 이전에는 그 개복에 의한 수술이 대부분이었다면 2009년에 있어서는 실제로 한 80% 가까이가 혈관 내 치료로 이제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혈관 내 치료가 한 70% 가까이 혈관 내 치료가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촬영을 통해서 직경이 5cm를 넘는 경우는 치료를 합니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열의 위험이 있는데 이 파열의 확률은 보통 혈관 직경에 제곱을 해서 반을 나누면 그 혈관의 그 1년에 파열되는 이제 확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cm면 5cm를 제곱하면 25가 되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한 12% 정도가 5cm가 되는 동맥류의 10%는 1년 이내에 파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6개월에 6mm 이상 자라는 경우 또 1년으로 따지면 1cm 이상 커질 때 즉 성장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 내지 3mm가 자라는데 그거에 약
5배 또 3배에서 5배 가까이 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파이어리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이즈와 상관없이, 직경은 아까 5cm라고 말씀드렸지만 직경이 5cm는 안 되더라도 정상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도 이제 치료에 적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통을 동반하는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복통이 동반된다. 이게 복통이 다른 원인을 다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동맥류 때문에 통증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24시간 이내 파열되기 때문에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는 반드시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동맥류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자라느냐 아니면 이렇게 볼록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라느냐, 이런 모양에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라는 경우는 압력이 이렇게 치우쳐서 자라는 꽈리에 과도하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압력이 과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굉장히 잘 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라는 경우는, 이 경우는 크기에 관계없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기와 상관없이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혈관의 직경은 보통 우리가 CT를 찍으면 이 대동맥이 일자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길이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로 길이도 성장하기 때문에 CT는 우리가 이 혈관을 우리 몸의 수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CT의 단층, CT의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재지는데요. 이때 직경은 큰 직경을 재는 게 아니라 단직경, 이 3번에 해당하는 요 직경이 실제 동맥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재서 5cm가 넘네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조기 치료 또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단측, 타원의 단측 직경을 재는 것이 정확한 혈관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우리가 혈관 조영술로 사진을 찍게 되면 아까 진단적 목적으로 혈관 조영술, 즉 혈관을 직접 바늘로 찔러서 거기다가 약물을 넣어서 찍는 혈관 조영술은, 이건 이제 직경을 재기에는 부정확한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대동맥류 꽈리 안에는 이렇게 고동색 부분, 갈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혈관의 찌꺼기 같은 것, 약간 브라우니 같은 끈적끈적한 빵, 부스러지기 쉬운 빵처럼 이렇게 혈관에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게 혈전인데, 실제 혈관 조영술을 하면 그 조영제라는 화학물질을 집어넣고 찍는, 즉 조영제가 지나가는, 피가 지나가는 길, 요 하얀색 부분만 혈관 조영술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옆에 보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경을 못 재겠죠. 실제 직경은 이 전체를 재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혈관 조영술로 재는 혈관 직경은 오진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CT를 진단에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 오늘의 이제 중점 주제가 되겠는데요. 치료 방법은 이제 내과적 치료로 어떻게 줄여볼 수 없을까? 약물 치료나 이런 것은 없나 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당뇨약 중에 그런 동맥류의 크기를 좀 더디게 자라게 한다거나, 뭐 그런 약들, 뭐 일종의 어떤 항생제를 썼더니 크기가 좀 줄어드는 것, 염증을 줄이고 크기를 좀 안 자라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물 치료로 대동맥류의 크기 성장을 멈추게 하는 치료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자라는 속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 그리고 혈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는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당뇨약 중에 특정 당뇨약, 그 다음에 고지혈증약, 뭐 이런 것들이 또 항생제 중에 일부 항생제, 이런 것들이 대동맥류의 성장을 좀 줄여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근거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관략할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현재로서는 대동맥류의 아주 원칙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수술 또는 시술,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전 단계는 아까 말씀드려 컴퓨터 촬영을 반드시 해서 혈관의 직경, 길이 그런 것들을 각 검토를 해서 환자분한테 맞는 그런 인조혈관 스텐트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혈관이 아까 말씀대로 일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각 구입 이 전체 혈관에 리포매팅한 재구성해서 혈관을 쭉 편 모양으로 하고 각 부위별로 주로 신장동맥과 그다음에 내장골 동맥이 갈라지는 부위에서 각 직경과 길이를 측정해서 각 환자마다 맞는 그런 인조혈관 스텐트의 직경, 길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복수술과 혈관내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내 수술은 가장 먼저 선택한, 그러니까 대동맥류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추천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혈관내 수술은 혈관의 모양, 직경, 뭐 각도 이런 것들이 아주 적합한 환자들한테 선택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인조혈관 스텐트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선호하고 권하는 이유는 이 치료와 관련해서 사망과 합병증이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1991년도에 그런 인조혈관 스텐트가 도입되기 전, 의료계에 소개되기 전에는 모두 다 개복 수술을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현재로서는 개복 수술은 혈관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모양이나 직경들이 혈관내 치료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개복 수술을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 사망률을 보입니다. 개복에 의한 수술은, 개복은 주로 명치부터 골반 상반까지 배를 한 40cm 가까이 개복 다 전체 절개를 하고, 요게 실제로 이제 임산부처럼 불룩한 배가 이게 늘어난 혈관이 되겠습니다. 요 주변의 소장들을 다 치우고, 이 혈관은 대동맥은 그 척추뼈 바로 직전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복강내 장기, 복부 내 장기를 다 이렇게 치운 다음에 이렇게 혈관을 노출시키고, 여기 보면 혈관을 꿰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혈관을 이제 열어둔 채로는 출혈이 더 못하니까 신장동맥 바로 아래서 혈관을 이제 막아놓은 상태로 혈관을 이제 인조혈관과 직접 봉합을 해서 꿰매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조혈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약 평균 배를 이제 절개를 하고 배를 다시 봉합하기까지는 6시간 정도 수술을 합니다. 실제 혈관을 꿰매는 시간은 약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30분 동안 이 큰 혈관, 대동맥을 이제 기구로 막고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사망률이 높은 수술에 해당이고요. 개복 수술은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이제 실제 혈관을 자르고 꿰매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던 혈관을 없애는 그런 치료가 되겠기 때문에 한번 성공적으로 치료하면 영구적인 이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수술 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환자가 합병증 없이 잘 회복하면 보통 이제 외래 다니시면서 뭐 특별한 검사 없이 건강 체크하고 뭐 위험 요인 뭐 이런 것들 체크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병원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6시간장 굉장히 큰 수술이고, 상처가 크고, 또 상처나 뭐 폐합병증,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고, 저희가 수술 관련 합병증은 뭐 교과서적으로는 5 내지 10%라고 알려 있지만, 최근에는 중환자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자의 치료에 관한 케어에 관한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약 5% 내인데, 교과서적으로는 그 사망률이 10% 정도, 5%를 상회한다 그러면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권할 정도로 그 수술의 사망률을 한 5% 정도로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대동맥류는 20명 수술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수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혈관 수술 외에 그 심장 수술이나 뭐 이런 수술 외에 뭐 암 수술을 하는데 20명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외과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대동맥류 수술은 교과서에서 10% 또는 5%로 수술 관련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해라라고 권할 정도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자체가, 수술 방법이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도 가장 흔한 게 심혈관 관련된 사망이 되겠습니다. 혈관의 치료는 실제로 과정을 보시면 이게 늘어난 꽈리가 되겠고, 요 양쪽에 신장동맥, 요게 내장골동맥이라고, 요 네 개의 혈관은 가급적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타구니 부위에 혈관을 바늘로 찔러서 약 8mm 정도 되는 이런 그 장비를 혈관 내에 집어넣고 쭉 껍데기를 벗기면 이렇게 혈관이 모양이 인조혈관 스텐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신장동맥 아래쪽에 펼치기 시작하고 이제 내장골동맥 위에까지 인조혈관을 설치하고 요 길이에 맞게 추가적인 이제 장치를 하나씩 조립해 나가 일종의 이제 짜 맞추기식 조립, 혈관 안에서 이런 장비들을 조립하는 과정이 혈관 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풍선은 이 수술과는 달리 요 인조혈관 스텐트가 혈관벽에 마찰을 통해서 빈틈없이 달라붙는 게 성공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관과 인조혈관 스텐트가 맞닿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풍선을 해서 확장해서 밀착하도록 해줍니다. 혈관 개복 수술과는 달리 혈관을 틀어막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이 좀 덜 부담이 되고요. 실제 개복하지 않고 사타구니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만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 시간은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훨씬 짧은 시간, 약 3분의 1 정도의 시간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요 길이가 최소한 한 2 내지 1.5 내지 2cm 정도는 신장동맥 아래로 이렇게 반듯하고 늘어나지 않은 부분, 즉 건강한 대동맥벽이 1.5에서 2cm는 있어야만 치료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5mm만 있어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치료 성공률은 1.5, 2cm가 훨씬 성공이 좋겠지만 이렇게 5mm만 넘으면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못 박듯이 스크류가 있는데 이 스크류가 혈관 벽에 이 짧지만 이 혈관과 인조혈관 스텐트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밀착할 수 있도록 빈틈이 없게 떠 있거나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스크류를 한 최소 4개 내지 6개, 많게는 8개까지 이렇게 피가 새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이런 스크류를 박아서 성공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스크류를 박고, 그래서 이런 빈틈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스크류를 이렇게 박아주면 이 빈틈이 없어져서 이 틈으로, 이 꽈리로 피가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치료 성공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자 장치들이 개발되고 개선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혈관 내 치료의 대동맥류들이 혈관 내 치료의 그런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한 개복 수술은 약 40cm 가까이 되는 배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되지만 혈관 내 수술은 약 1cm가 안 되는 삿 부위에, 사타구니 부위에 혈관을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혈관을 꼬매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을 자동으로 봉합하는 이런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절개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혈관을 봉합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혈관 내 치료는 이전의 개복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또 빠른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 치료는 약 사망률 또는 합병률이 이전에는 1% 미만이었지만 요즘 0.5% 미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혈관은 직접 잘라내고 치료하지만 이 혈관 내 치료는 혈관을 제거하고 실로 직접 봉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혈관이 마찰하는 그런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점점 그
건강했던 부분이 약해지면 이런 부분에서 또 틈이 생겨서 피가 흘러 들어오게 돼서 다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 지나면 그런 수술 성적과 그 수술에서 사망했던 10% 내지 5% 정도의 그런 불이익이 10년 정도 지나면 혈관 내 치료도 한 그 정도의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혈관 내 치료를 좀 더 그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수술 후 첫 해에는 한 3 내지 4회 정도 CT를 찍고 그 후에는 CT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환자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CT를 찍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노출이라든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그래서 신장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검사들을 하면서 환자들을 추적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대동맥에는 이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신장동맥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뭐 소장으로 가는 장간막 동맥이라든가 뭐 총복강동맥, 이렇게 높은 데 있는 혈관들은 실제로 막히게 되면 환자가 뭐 거의 100%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은 모두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들, 대동맥의 이런 가지 혈관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장치들이 실제로 개발되어서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도 일단 등재되지 않았고, 아직 이런 가격 면에서 이제 정부와 그런 업체 간의 가격 협상 문제가 있어서 실제 국내에는 아직 전혀 도입되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대신 아까 이 내장골동맥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내 내장골동맥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가지가 달린 이런 장치는 수년 전부터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까 그 삼성의료원 박양진 그 김용욱 교수님 팀에서 물론 10년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지만 복부 대동맥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파열이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동반하기 때문에 파열 전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특히 초음파가 복부 검진에 사용되는데 복부 대동맥류는 초음파로 잘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 국민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도록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혈관 내 치료에 해당하는 혈관의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합병증이 낮고 사망률이 낮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시혜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최신 그런 장치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조혈관 스텐트가 도입되지 못한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동맥에 아주 가까워서 5mm도 안 돼서 살릴 수 없는 경우들은 그런 신장동맥 같은데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인조혈관 스텐트가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고라는 그런 회사에서 다 철수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현실에 이제 지금 부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이제 의사들의 기술이나 이런 의료 그 장비나 이런 것 많이 그 발전은 했지만 아직 그런 보험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최신 그 업데이트된 장치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망률이 높은 그런 치료, 개복에 의한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려면 일찍 발견, 건강검진을 일찍 받으셔서 그런 아주 복잡한 형태의 동맥류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미래에는 지금 암 수술 관련 것들에 이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혈관 분야에서는 뭐 복강경은 어느 정도 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 외에 이제 혈관 내 치료가 가장 업데이트된 치료라면 아마 추후에는 이런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 혈관 내 치료 외에 이제 혈관 내 로봇가 복강경만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혈관의 이제 봉합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을 직접 꿰매는 것이 복강경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혈관은 대부분 뭐 몇 분 안에 그 봉합하지 못하면 혈전, 그러니까 피가 굳어서 피떡으로 혈전으로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빨리 봉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복강경은 굉장히 많은 그 봉합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관절을 가진 로봇을 사용하면 이제 그런 봉합의 시간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혈관에 이제 로봇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아마 가까운 미래의 혈관외과의 좀 미래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좀 몇 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답해 드리면, 이제 비건이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비건이라고 하는 거 채식주의자신가 봐요. 이제 질문 내용이, 대동맥류 환자가 증가하는 건 발병 자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각종 검진 등으로 미리 발견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건님께서는 이제 채식주의자시니까 아마 동맥류가 발생할 위험이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동맥류가 증가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서구적인 그런 식생활, 그러니까 이 중에 이것도 이제 동맥경화 또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식생활 자체가 서구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비건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 자체가 늘어나서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자체가.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건강검진 또는 다른 질병으로 CT나 초음파를 했을 때 발견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평균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은 뭐 70대만 돼도 나이 많다고 이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외모로 봐서는 70이 맞으신가 의심할 정도로 이제 진료실에서 그렇게 연세 드셨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동맥류 치료한 경우는 뭐 80대 분들도 아주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건님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첫 번째는 검진이 많아졌다. 그래서 발견되는 거가 많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서구적인 그 식생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하면서 이제 발병이 많아졌다. 또 세 번째는 그 평균 생존율이 평균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 이 세 가지로 아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류라는 것이 질병 이름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대동맥류라는 거는 이제 대동맥이라는 건 혈관 이름이고요. 이제 우리가 뭐 대동맥, 또 우리 흔히 뭐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동맥이나 동맥들이 이제 이름을 가지는데, 대동맥은 동맥의 이름입니다. 심장에서 그 전신으로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송유관 같은 거라고 하겠죠. 송유관에 해당하는 굉장히 우리 몸의 제일 큰 혈관을 대동맥입니다. 동맥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본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류라는 건 한자어입니다. 꽈리를 말합니다. 꽈리. 우리 몸에 아마 꽈리는 뇌에 있는 뇌동맥의 뭐 파열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뇌졸중이나 이런 뇌출혈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뇌동맥류 또는 뇌동맥 꽈리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동맥에는 각종 부위의 동맥에 꽈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동맥의 꽈리가 대동맥,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신장,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리에는 오금동맥이라고 그 무릎 뒤에 오금동맥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꽈리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류라고 불러서 그래서 질병 이름이 맞습니다. 대동맥류는 복부에 주로 생기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동맥은 흉부대동맥과 복부대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복부대동맥이 더 흔하고요. 흉부대동맥류도 생기긴 하는데 흉부에는 동맥류도 있지만 이제 그 박리증이라고 이제 혈관벽이 여러 층이 우리 벽에 물 새듯이 벽에 수도관이 터져서 벽 안에서 물이 새듯이 그 혈관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그 층이 분리가 되면서 그 분리된 층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제 대동맥 박리증이 있는데 흉부 대동맥에는 이제 대동맥 박리증과 동맥류가 생길 수 있고요. 복부에는 대동맥에서 꽈리가 생기고 신장동맥, 간동맥, 그다음에 비장동맥 요런 곳이 복부에 잘 생기는 동맥류가 그런 곳에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비건님께서 또 에스더 박사님 공개하신 뇌동맥류와 지금 강의하신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꽈리처럼 늘어나 있다는 현상의 발생 이전이 다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대동맥류는 아니면 그 다른 부위에 생기는 동맥류들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설이 많다는 것은 뭐 아직 확정된 하나의 원인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데 공통적으로는 화학적인 염증에 의해서 생긴다. 그 염증이 왜 생기느냐? 동맥경화, 퇴행성 동맥경화의 그 반응으로 염증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뭐 감염에 의해서 동맥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감염이나 외상에 의한 동맥류 외에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동맥류는 퇴행성 변화, 동맥경화에 의한 염증 반응, 그로 인한 혈관벽의 그런 탄력섬유, 콜라겐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파괴되면서 혈관벽이 탄성을 잃고 약해져서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전신 동맥의 공이 설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안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협심증 등 관상동맥 협착 치료에 사용되는 스텐트와 같은 제품인가요? 아니면 대동맥용으로 따로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협심증이나 다리혈관 같은데 꽈리가 아닌 협심증이나 다리혈관의 폐쇄증은 지금 말씀드린 동맥류와는 다르게 혈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병.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병에 대해서는 풍선으로 넓히고 좁아진 부분을 이제 철사로 통과가 되고 풍선으로 넓히고 또 풍선 중에는 요즘 아까 말씀 중에 그런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이 코팅되어 있는 그런 풍선들도 있고 스텐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심증이나 다리 뭐 이런 데 혈관이 좁아지는 데 치료하는 스텐트는 아까 보여드린 잠깐 아까 보여드린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곳이 스텐트입니다. 금속을 보통 티타늄 같은 그런 티타늄 합금 재질을 레이저로 아주 파인하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그 버팀목처럼 만들어주는 지지 구조를 만드는 게 스텐트고요. 인조혈관 스텐트는 이렇게 스텐트에다가 합성 고어텍스, 우리 고어텍스나 뭐 이런 폴리에스터 같은 이런 피복을 입혀줍니다. 겉껍데기, 옷을 입혀주면 스텐트는 좁아진 데에 피만 흐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하면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동맥류는 혈관이 피가 흐르면 압력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위에 피가 흐르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 만약에 요거를 금속을 깎아서 만든 요거를 여기 넣었다 그러시면 가정을 하면 피가 다 새 들어가겠죠. 이 창문으로. 그래서 이 인조혈관 스텐트는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인조혈관을 씌워주는 것, 스텐트에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김수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혈관이 막히면 근육통처럼 아픈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관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은 늘어날 때 아니면 다칠 때 이럴 때만 통증을 느끼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혈관이 그 공급해야 될 곳에 해당하는 장기
만약에 다리라면 근육이 되겠죠. 만약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콩팥을 담당하는 혈관이 막혔다. 그럼 콩팥. 이렇게 그것이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부위에 해당하는 장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팔다리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아픕니다. 그래서 심하게 막히면 아주 피가 급성으로 혈관이 전체가 그냥 토탈리 막혔다.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저리고, 우리 잼잼잼하고 혈관을 이렇게 꽉 치면 잼잼잼하면 손이 저릿하듯이 그렇게 저린 증상. 또 시간이 오래 가면 그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 나중에 더 그 이상 지체되면 이제 근육이 죽고 피부도 썩게 되겠죠. 그런 걸 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막히지 않고 좁아진 경우는 다리라면 운동을 막 30분 정도 아니면 100m, 200m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 이런 그런 증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아진 정도, 그다음에 좁아진 부위, 또 혈관이 막혔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혈관 막힌 곳 또는 좁아진 곳에서 피를 공급받는 장기가 통증 또는 뭐 괴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또 송지연님께서 대동맥류는 초음파 검진과 판독은 전문의쌤께 받아야 미리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검진센터나 동료 의원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저는 이제 3차 기관 또는 이제 상급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병원 자체에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는 각 과에서 여러 가지 과에서 이제 건강검진 아니면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과정 중에 찍은 사진에서 판독도 되지만, 요즘에 이제 개원하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도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전문의 개원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들은 초음파를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초음파를 보시면 대부분 진단을 잘 하시고요. 또 저희 그 전문의 개원가에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많은 환자들도 이렇게 동네 그 의원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센터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원하신 원장님들을 믿고 또 의지하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진단이 잘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영호님께서 협심증 약을 드시고 있는데 약만 잘 먹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협심증은 근데 심장의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모양이 위에서 보면 마치 그 임금의 그런 왕관과 비슷한 그런 모양에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동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혈관은 각 위치마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심장에 있는 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그 관상동맥도 대동맥에서 가지가 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협심증이라는 건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뭐 스텐트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심하지 않아서 약만 드시고 있을 것 같은데, 약이라는 건 주로 이제 피가 응고되지 않고 하게 하는 약들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또는 뭐 혈관을 좀 확장되게, 좁아진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진 약을 드시고 있을 텐데, 약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첫 번째, 담배를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약에는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약들이 있을 거고, 아스피린 계통의 약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권합니다. 걷는 것. 뭐 너무 심한 달리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걷는 운동,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약간 기분 좋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 정도를 좀 권해드리고요. 또 심장내과 담당 선생님하고 꾸준히 그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신다가 해서 우리 혈관은 제 환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저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언제쯤 되면 선생님을 안 만나고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환자분이 계세요. 보호자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는 없습니다. 어느 혈관이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혈관은 완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은 꾸준히 치료를 해도 재발하거나 좀씩 진행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만 드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백원님께서 협착 쪽 혈관 질환은 안에서 막히는 현상이니 기름지고 자극적인 서구식 습관과 영양인 게 이해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각종 꽈리에도 영향 가나요? 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 약간 그 인종적 또는 그 유전적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맥류나 혈관 질환이 한국에 거의 수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구 사람들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보다 넓어지는 질환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내에는 그런 동맥경화성 변화, 퇴행성 변화가 아마 한국 그 유전적 요인으로는 좁아지거나 막히는 쪽으로 더 그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늘어나는 질환은 조금 서양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한 10만 명당 한 10명 안쪽 대동맥류가 10만 명당 복부 대동맥류는 10만 명당 한 10명이 정도 되나 그 정도 빈도로 그 보고되고 있고요. 서양은 우리보다 이제 몇 배가 많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이제 막히는 쪽 그런 질병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맥류도 아마 그 동맥기능성 변화에 대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서구식 습관 이런 것들이 아마 똑같은 영향을 보이고 영향을 받는데 그 변화가 좁아지는 쪽이냐 아니면 늘어나는 쪽이냐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